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제 방의 천장입니다. 한 4일 전에 이를 한쪽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나니까 또 반대쪽이 아파가지고 가게 못 나가고 집사람이 혼자 나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이니까 가가지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천장에 보시면 불이 안 켜 있죠. 저걸 제가 사와서 달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은 전등으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기계체 도구 사용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게 다 불편한 거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뉴스나 유튜브 이렇게 간간히 좀 보는데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9.19 6주기 그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광주하고 전주에 모여서 이틀간의 기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통일 관련돼서 언급한 게 조금 이슈화가 돼서 방송에 나오던데 방향이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사용하는 단어들이. 근데 저는 회계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나 사회, 심리, 의료과학 이런 쪽은 잘 모르죠.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보고 들은 그 정도의 상식 뭐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고 보아온 거를 경험 삼아 담론으로 분야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국내가 좀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 이 혼란스러운 게 권력이 강해서 혼란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이었던 공백기 아니면 누수현상 또는 권력답지 않은 권력이 명목상에 이렇게 있으면서 검사라고 하는 특정 집단을 가지고 자신의 이너서클과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체제에서 오는 그런 공백기의 혼란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좋은 쪽에 권력의 이런 변화라기보다는 좀 국익 관점에서는 안 좋은 쪽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내도 이렇게 다독거리지도 못하면서 해외라든가 외국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라가 걱정이죠, 사실은. 통일, 뭐 민족의 수원이죠. 노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한다. 그 정도의 아주 국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 먼저 미국이 전작권,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육자회담을 많이 하죠. 미국, 일본, 소련,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이렇게 육자회담 하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이해 당사자라고 해서 할까요? 물론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또는 지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통일이 됐을 때 자신들의 나라에 이렇게 다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통일에 찬성할 거예요. 아마 통일을 시도하려고 하고, 남북한을. 그런데 통일이 됐을 때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자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과연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역학관계가 특히 미국과 중국이 좀 중요하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가 한 나라로 통일이 됐을 때 미국과 중국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통일을,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단 국가로 남겨놓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의 이 밑바탕에는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나라나 북한이 진정한 독립국, 자주국가냐라고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유엔에 동시가입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국제 역학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주적이지 않다. 그렇게 봐져요. 제가 볼 때 냉정히 봐야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실리가 맞았을 때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일 정도 세계 4대 경제 강국 정도 되면 뭐 이렇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경제 규모는 크게 뭐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뭐 9.19나 햇볕 정책, 그동안 민주진영이 해왔던 평화통일들은 상당한 의미 있는 노력일 수 있어요. 그런 바탕이 있어야 통일이 됐을 때 다음 세대가 하나의 어떤 이념이나 체제 안정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선열들의 그런 노력, 또 추구했던 어떤 남북 간의 가치, 그런 것들은 전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대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만을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TSMC를 중국에 넘길 수는 없는 거죠. 어제인가 오늘 쿼드 오룰이구나. 쿼드가 열렸죠.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그 국가 원수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 시대에 전략으로 나온 하나의 그 기구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희는 제외가 된 거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아베였고, 그것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쿼드가 있어요. 그 하나의 좋은 예죠. 만약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 그런 가치를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면 쿼드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실익이 되면 하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던졌어도 미국이 그거 괜찮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미국이 만약에 자기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쿼드는 지금까지 유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도 빠졌는데,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지켜야 되는 게 큰 거죠. 나라를 지키는 걸 떠나서. 왜냐하면 대만 자체도 지금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많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가 아직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외교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 면에서 주도권은 이미 일본한테 어떤 외교적인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따라가는 형태.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제 그 사회 형성하는 과정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지. 뭐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어떤 등동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는 현재 좀 상실된 상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너무 그걸 또 일본의 굴종 외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 태평양 그 전략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대신 이렇게 따라가 준다라기보다 외교가 하나를 이렇게 좋은 호응을 해주면 뭐 하나가 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정부가 상당히 좀 무능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경제도 일본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한국 전쟁으로 사실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재기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6.25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일본은 뭐 어떤 희생의 대가로 이렇게 성장을 좀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항상 걱정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일본한테 한번 사용을 했죠. 일본이 원죄가 있잖아요. 진주만 공습이라는. 그래서 일본은 미국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그 유엔군 6.25 때 미국 주도의 유엔군으로 국가를 지켰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 국제 관계에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한국을 지렛대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경제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가 너무 이렇게 친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된다는 거죠. 호주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호주는 영연방이었고 인도도 영연방이었죠. 근데 영국이 이제 그 국제적인 세력이 약해지면서 뭐 독립을 또 하게 되고, 영향권이 미국으로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좀 돈독하게 더 가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가치를 이렇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국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들. 단순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것도 있겠지만 러시아도 견제하고, 하나의 큰 경제적
블록화도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치포는 따로 있지만 그 경제 블록화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이렇게 보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전략을 전혀 배제를 못할 거라는 거죠. 경제 면에서도 그렇게 보면 좀 우려가 되죠. 지금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 1억 정도 될 인구를 가진 나라. 그러면서 신흥개발국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 또는 미국과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로서 매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본이 이게 먼저 선점을 해나갈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닦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냉정함, 우리의 소원이지만 냉정하게 만약에 본다면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 의지가 있다고 해서 통일이 될 것이냐. 북한이 통일하자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될까요? 국제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경제관계도 상당히 그 국제 전략적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전략적 관계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끌려가는 나라가 되는 상황이 돼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문제는 국내적인 혼란이에요. 이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혼란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혼란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참 바보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 정치가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가 경제를 덮으니 경제가 살아날 수도 없는 거고 뭐 저출산 미래를 준비해야 될 저출산 지방 소멸 또 R&D 바이오 우주항공 이런 또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쪽에서 이렇게 담론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묻혀가지고 내부 갈등으로 묻혀가지고 전혀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뉴스에도 없고 국민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없잖아요. 국회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한 발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운데 뭐 하나 이렇게 대책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예, 몸이 이거 아파가지고 얘기하는데 불편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